반갑습니다.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. 예,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.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는, 아니면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라는. 예. 그래서 지금은 뭐 요 구간이, 요렇게 내린 이 구간이 예상 밖의 흐름이라고 하면, 예상은 이랬었습니다. 요 정도에서 그치는 거. 근데 여기서 이제 한층 이 하방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치 대비해서, 실적 대비해서 주가 흐름은 뭐 부담이 없어진 상태.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문제인데, 결국 이게 큰 사건이 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, 아니면 큰 사건 없이 시간이 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,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부분은 명확합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이 부채에서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끔찍한 결과가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, 아니면 그냥 금리 인하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, 인하 자체에 대한 전망은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정해져 있으니까. 예, 처음부터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, 확률적으로는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, 이 큰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벌써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, 이 금리 인상이 한시적일 것이다, 요런 것 때문에 버티다 보면 된다라는, 그런 게 지금까지 큰 사건은 어쨌든 무마시키고 땜빵으로 넘어가고 했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. 왜냐면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. 예,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큰 충격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미 주식시장은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게 있겠습니까? 충분히 내렸고,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태고, 요 상태에서 나빠져봤자 얼마나 나빠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CFD 계좌가 한 4월까지 굉장히 시장을 견인했습니다. 이 기간 동안. 그리고 CFD 계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요 기간 동안 닫았고, 이 닫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금리 인상과 똑같이 보면 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코스닥이 놀랍게도 잘 버텼습니다. 요 거래량이 원천히 CFD가 일시적으로 유예가 됐는데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. 이거는 결국은 다시 재개를 할 것이고, 재개하고 나면 이전과 같은 이런 환경이 도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, 막상 재개하니까 증권사들의 몸도 사리고 그리고 규제도 강화가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지 않네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에 관한 것도,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는 게 버티는 힘인데, 막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. 그때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,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그걸 기다린다고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하면 또 거기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코스닥 시장은 다소 살아나지 않을까, 이 실망 매물을 흡수하고. 요렇게 볼 수 있어서 코스닥은 사실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, 코스피도 삼성전자나 현대차, 기아차가 잘 버틸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 회사들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봅니다.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. 네, 그래서 의외로 시장은 잘 버틸 것이다, 지수는. 다만 거품이 꼈던 종목들은,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, 이렇게 거품이 심하게 낀 종목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가 되고, 그러니까 거품이 있는데 돈은 실물 경제보다 덜
돌아가는. 그러면 이 괴리는 결국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2차 전지주들이 한 번씩 반등을 하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댓글 제가 어제 깜빡하고 댓글을 확인을 못했는데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려가지고 조금 그 예고도 없이 이렇게 된 건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굉장히 많은 일이 적체가 돼 있었고 요 적체를 연휴 때 해소를 했는데 또 예상보다 또 일이 더 늘어나면서 해소하고 요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번 주에 겨우 이제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튜브도 하고 주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절대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투자를 할 시기냐 안 해야 될 시기냐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지 않아야 될 시기다. 근데 뭐 작년 10월에도 그렇고 올해 10월에도 그렇고 사라며 그 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고 주식을 모아 나가야 된다는 거지.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 투자,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서 뭐 그냥 기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가 매수의 접근이 아니고서는 적절치 않다. 특히 대응의 영역에서 보면 지금은 매수하는 순간 돈이 묶여버릴 가능성이 큰. 뭐 나는 손절 잘하니까 괜찮다라고 해도 손절 몇 번 하면 이 정신적인 붕괴가 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면서 현금을 지켜나가는. 그러면 그 현금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금을 한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. 물론 이제 4% 이자를 준다. 과거에 비해서는 훌륭하지만 4% 이사에 만족할 주식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? 없다고 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너는 얼마 정도면 주식 투자를 안 할 것이냐? 저는 20% 정도 연 20%를 주면 안 할 겁니다.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. 이게 충족하는 게 지금까지 이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. 실제 주식 투자도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빼면 연 30% 정도는 됐었고, 뭐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도 올렸고 그랬지만 그런 거는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고 과연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로 봤을 때 20%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보면 말씀드렸듯이 태양광밖에 없다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실 거고 물론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요건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찍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자 분식 회계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근데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아주 작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룹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SK하고 하나하고 두산인데 위험해도 기초 체력이 좋다라고 하면 또 괜찮으니까 SK는 어디 때문에 괜찮냐면 SK텔레콤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건 뭐 현금 박스니까. 그래서 어떻게든 SK는 버틸 것 같은데 하나는 그렇게 현금이 나오는 계열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우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문제고 그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
굉장히 좀 부정적인, 경쟁에서 그냥 그대로 경쟁하면 바로 밀리게 되는, 이런 상태라서 앞으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. 방산 쪽이 터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, 방산은 돈 잘못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뭐 잘 되겠지만 예상대로 돈을 다 받는다는,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르게 방산 쪽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리스크가 있는데, 두산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. 저는 제일 이 두산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두산 바켓인데, 이 바켓을 보면 뭐 수혜도 많고 앞으로 뭐 올랐고 뭐 인수해 가지고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, 과연 이걸 저는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, 별도로 봤을 때 형편없는데, 그 미국에 있는 바켓이라는 자회사하고 연결해서 이건데,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부터 조금 의문이 되고, 무슨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7%가 나온다? 이게 가능한지도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. 그래서 약간 '마사지가 들어간 게 아닌가.'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이 연결 기준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올라왔을 때 해외 발전 수주에 대한 어떤 손실, 다시 돌아와서 이걸 뭐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,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, 이 분식 회계 관련 유상증자 소문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쟁점은 이제 고의성이냐 아니냐인데, 고의성이냐 아니냐인데, 사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확률은 높지만, 손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확률은 높지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. 회계상으로 반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분쟁이 있었고, 발전소 짓는 거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, 그 분쟁의 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. 근데 이 손실을 보고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이에 그 국책은행, 산업은행 등에서 큰 자금을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지원받으려고 손실 숨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,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의성은 맞는데, 근데 회계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, 이게 가능성만으로 회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, 나쁜 놈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지, 도덕하고 이 법으로만 따지면 도덕적인 문제는 맞는데 법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다. 요게 결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냥 막 주절주절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예.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, 저는 이게 이 관련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의 어떤 설명의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,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. 이게 요거를 설치비가 저렴해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, 그러면 이게 이제 설치비가 아니라 태양광 자재비가 줄어드는데,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설치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가장 좋은, 왜냐면 2020년에 그리고 2023년에 뭐 대략 뭐 일반적인 업체 기준으로 원가를 말씀드리면, 이 시공비라고 하는 게 원가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도 1억이고 100km 기준, 2023년에도 1억입니다. 자, 그러면 2020년에 1억이랑 2023년에 1억이랑 같습니까? 요게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근데 그러면 2026년에도
1억이 될 것이냐라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예, 왜냐하면 자재비가 이렇습니다.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모듈 가격이 이 원가의 절반이었습니다. 한 50% 정도 됐고, 모듈만. 그러니까 이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사는 게 반이고, 여기 이제 이 구조물 설치해야 되고, 예, 이 구조물하고, 그리고 인버터라는 또 그 부품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요 전기 자재도 있어야 되고, 선하고 트레이 같은 것도 사야 되고. 그럼 그걸 뭐 그냥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사람이 일일이 이거 공사를 해야 됩니다. 인건비도 들어가고. 인허가는 뭐 공짜로 되는 거냐? 서류 작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제가 사실 최근에 바쁜 게 서류 작업을 혼자 지금 서류 혼자는 아니고 인허가하고 요 설비 등록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과정은 또 다른 분이 하시고. 그러니까 요 서류 작업이 그냥 공짜냐? 전기 자재만 사면 전기가 저절로 되는 것이냐? 구조물만 사면 구조물이 그대로 설치가 되는 것이냐? 그럼 이거 뭐 방수 이런 건 어떻게 하고? 그래서 이 당시하고 비교를 하면 설치비는 아마 앞으로도 그렇고 돈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저점일 것이다. 앞으로 점점 저렴해질 추세다라는 이 전제부터 틀렸다라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듈이 절반이고 지금은 모듈이 한 35% 정도 된다고 보면, 그러면 이 15%나 떨어졌는데 왜 가격이 15%가 안 떨어지느냐? 이게 2020년 당시에 일용직이 뭐 11에서 12라면 지금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거니까 14도 아니고 한 16에서 20 정도 됩니다. 일용직한테 지급하는 하루 일당이. 예. 그리고 전기 자재 같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. 구리도 오르고 하니까. 인버터 안 내려갑니다. 이런 거는. 예, 그럼 모듈만 조금 내려가는데, 모듈도 원래 내려가야 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너무나 과잉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내기로 내려가는 거다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가 조금 예,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첫 번째로. 예, 그리고 S&P REC 가중치 해가지고 230원은 돼야 잡아떼고 위험 부담 고려할 때 은행 이자 7% 정도. 예,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위험이 있으니까. 근데 은행 이자 7% 주는 데가 있긴 하지만 적금이니까 이게 흔치도 않고,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이다. 우리가 예금으로 4에서 5%짜리 예금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, 매년 무위험으로 복리로 5%씩 증액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뭐 틀린 전제는 아닌데 가능하겠습니까? 앞으로 5%씩 한다. 이 이자라는 것은 자산의 평균 수익률입니다.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 봤을 때 전체 코스피가 자 2,500을 기준으로 매년 125포인트씩 연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. 그것도 장기간. 그렇게 해서 복리로 이렇게 쭉 가면 코스피 지수가 한 10년 후에 5천이 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. 굉장히 이제 낮아졌다라고 봅니다. 그런 가능성이. 그러면 부동산, 물론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일부는 가능하겠지만, 입지가 아주 좋고 희소성이 있는 일부는 가능할 거고, 주식도 사업이 잘 터지는 건 일부는 가능하겠지만,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5%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수익률이 평균 자산 수익률이 1%가 되면 많이 된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 금리도 여기에 맞춰질 것인데, 은행 이자가 7% 정도 되는 거하고 뭐 쌤쌤이다라고 보셨을 때 이게 앞으로 존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, 지금도 특판 상품으로 소액만 존재를 하는 거고, 그것도 해지율이 70%가 넘는 적금 상품만 내놓고 있습니다. 즉 은행들이 7%짜리를 내놔가지고 역마진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. 역마진이 나는데, 즉
적금을 보통 70%를 깨더라 중간에.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게 나오는 거지. 실질적으로 은행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4% 정도라고 봅니다.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S&P 마지노선?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것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.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구조가 원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싼 거 석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LNG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를 씁니다. 석유. 자, 이게 가격으로 보면 원전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한 60원 정도 보는 것 같고 석탄이 한 100원 정도 그리고 LNG가 한 150원 정도 원유가 한 270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요 S&P에 편성을 하는데 그럼 태양광이 한전에 이런 전기 요금 그러니까 전기 구매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원전이 이제 자체 그 소비용으로까지 포함을 하면 한 7% 정도 발전 비중을 차지를 할 겁니다. 그러면 이 7%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150원에 사야 될 걸 이 7%가 들어가서 수요를 꺾어주니까 100원에 사게 됩니다.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인해서 S&P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한전이 충분히 혜택을 본다라는 얘기고 자,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전이 뭐 태양광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뭐 굳이 없앤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 S&P 마지노선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150원만 돼도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만으로 이제 충당이 안 될 겁니다. 전기차 때문에.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기차로 다 바뀌면 한 30% 정도 자연 증가분 제외하고 30% 정도 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원전 지으면 최소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건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과거 원전 재가동하면 한 40에서 60원 정도 되는 거지만 지금 신규로 원전 지으면 이제 100원 됩니다. 100원. 신규 원전은. 예, 그래서 이게 S&P 같은 경우도 뭐 100원 이하로 떨어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. 예,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가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낮고 다만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낮더라도 전력 수요가 원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나면 석탄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면 결국 LNG로 가고 결국은 이제 원유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그냥 제자리다 하고 치더라도 그리고 이게 영향을 줘서 LNG하고 석탄 가격도 제자리라 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최소 이 전기차 때문에라도 최소 전력 사용량이 이 위에서 놀고 있다. 그러면 이 가격으로 계속 사줘야 됩니다. 근데 요 30%가 늘어나면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뭐 태양광을 늘리든 뭘 늘리든 어쨌든 이 S&P 상단을 낮출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원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. 석탄 발전소를 지금 환경이 화두인 세상에서 늘린다? 완전 역주행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나마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게 LNG인데 LNG 가격이 쉽게 안 내려간다라는 거.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REC는 국내 수단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.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한전에 이 발전 자회사들이 있습니다. 뭐 남부발전, 동부발전 뭐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발전 석탄이나 이런 걸 많이 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REC를 사주고 이 REC를 사주는 거를 13만 원인데 정부 90% 지원을 해서 13,000원에 기업들이 받아가서 그래서 그 받아간 걸로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먼저 시행하는 쪽에 이걸 투입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전자 아리백 아리백 달성률이 11%입니다. 삼성전자가. 근데 삼성전자가 뭐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? 아무것도 안 하는데 11%를 달성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전 자회사들로 인해서.
예, 그래서 REC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가 정착이 됐고,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REC를 보관도 하고 있고, 또 매달 받고 있습니다. 이거를 일몰을 한다? 예,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온갖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, 그리고 실제로 그럴 의지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가중치를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. 예, 그래서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은 기대를 하지 않지만, 적어도 국제 시세가 13만 원 정도 되면 국내 시세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대출은 어차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. 지붕 임대로 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장기 계약은 REC하고 합쳐서 150원인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, 20년 전에 S&P 기준으로 20년 전에 50원이었고,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가 터져가지고 아주 그 뭐지 이례적으로 낮았던 거지. 20년 후에 S&P는 지금으로 치면 150원입니다. 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갔지만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연간 1%씩의 뭐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, 예, 근데 전기는 지금까지 가격이 눌러져 왔고 독점 기업 체제로 왔는데 결국은 한국전력도 민영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예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반영 못한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한다고 보면 미래 20년 후에 S&P가 150원보다 낮을 것이냐, 이건 REC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고정단가라면 20년 후에도 이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이건 그냥 바보 인증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가격도 엄청 낮은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, 예,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국제 시세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, 13만 원. 예, 요거. 그리고 대출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됐었고, 대출 받고 하는 건 자가 소유만 되는 건데, 그리고 장기 계약도 염두에 둔 거, 이게 수혜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말씀하신 부분의 전제들이 다, 예, 여러 가지가 조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장기 계약은 안 올릴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변동 계약으로 가야 되는데, 뭐 물론 이제 싼 주식을 사서 고민을 하고,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. 제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뭐 사실 사비를 써서 한 부분도 많고, 예,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하고, 예, 주식하고 놓고 보면 태양광이 낫습니다. 왜냐면 적어도 이건 내 돈은 안 들어가니까. 예, 근데 주식은 뭐 소송부터 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그냥 제가 돈을 쓰면서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닥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고,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면 당연히 주식에 무게를 둘 것인데,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로 갔을 때는 그렇습니다. 그 초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졌냐면, 이거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말이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, 초기에는 순수한 주주 운동에 순수하게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보면, 제가 요즘 이제 주주 운동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, 순수하게 우리 주주의 권익을 챙기자, 회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.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관심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,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에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.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주주 운동을 해서 우리 권익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, 주객이 전도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왜냐면 뭘 해도 주주로서 우리는 너무나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다.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최대 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가져가고, 주주들은 같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. 이건데,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나 시세 차익 얻고 나갈래요. 오르면 팔고 나갈 거예요.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? 예, 근데 이 비중과 이 비중이 이미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, 예, 주주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만들어 가기는
예,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좋은 걸 만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냥 시세 차익에 대부분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게 맞는 자연스러운 거고 맞는 거지만 그게 목적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그나마 이제 경제 성장률도 있고 기업들이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처럼 또 세계 1위 기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대박이라는 게 가능성만으로도 존재를 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보면 이렇습니다. 중국의 자, 이것도 태양광이니까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, 태양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이 규소로 만듭니다. 이 규소의 원산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요 원산지가 많습니다. 그러면 이 원산지 근처에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. 자,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산지 인근의 토지에 이제 이건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거고 지방 정부가 다시 제공을 합니다. 80% 정도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거의 무상으로 짓습니다. 설비는 또 중앙 정부가 또 지원금해서 거의 또 무상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 설비 투자가 거의 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은 그래도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전자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. 뭐 심지어 태양전지 웨이퍼부터 해가지고 전부 전자동입니다. 시작부터 끝까지. 그러면 이제 제품의 불량도 거의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공정에서 생겼는지도 바로 파악이 되고 사람이 하는 거면 내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납품 받는 쪽에서도 골치가 아픈데 자, 이런 상황에서 경쟁이 되겠습니까? 점점 대박이라는 게 멀어지고 그러면 그동안 증시에서 이 에너지가 집중됐던 의약품에서 성과 낸 게 있습니까? 단 하나도 없습니다.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나 만드는 거, 인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드는 거고 세계적인 신약이 나온 게 있습니까?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화제가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근처에도 간 적이 있습니까? 예, 희망이 없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가치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어떤 변동에 의해서 아주 싼 주식이 생기고 그러면 이 싼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싸고 제일 쌉니다. 사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같이 몰려다니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될 것도 안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.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태양광 투자다라는 거. 근데 우리가 뭐 상가를 사서 장사를 한다 해도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태양광처럼 사람 안 쓰고 나는 놀지만 태양광은 돈을 벌어주는 뭐 이런 구조 내가 없어도 오토로 돌아가는 게 이 태양광 말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발전소들이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배당을 시작하고 있고 이 배당이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0만 원씩 배당을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25만 원이 됐다. 근데 과연 20년을 통틀어서 보면 30만 원이 안 될 것이냐. 되고도 남는다고 보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긴 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또 맨날 태양광 얘기만 하면 이제 전혀 재미없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 말씀드린 전제라는 부분에서 조금 잘못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제도가 일몰될 수도 있다. 그러면 지금 증권거래세가 우리 법적으로 0.5%인데 낮춰가지고 지금 0.2%입니다. 이거 일몰해서 증권거래소 0.5%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니면 거래가 없어가지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1%로 하겠다. 양도세도 22% 매기겠다. 주식, 주식시장도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.
예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고 태양광에 올인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타이밍의 분산이라든지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태양광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에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는 거고,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예, 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지노가 1억이다 치고 100kW 기준으로 이건 뭐 원가라 치고,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하는 게 뭐 방수도 더하고, 왜냐면 20년 동안 관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방수도 더하고, 이게 저기 조달에 가 보시면 회배당 한 6만 7만 원 합니다. 회배당 6만 7만 원이면 한 평 이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. 회배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한 20만 원 하면 방수 한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. 예. 그걸 우리 인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사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런 조달 가격보다 훨씬 덜 비용 증가로 추가가 되는 거고. 그리고 모듈이야 뭐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 쳐도 구조물은 뭐 포스맥보다 알루미늄 쓰는 게 관리가 낫고 나중에 잔존 가치도 높으니까 알루미늄 쓰고, 이렇게 해서 같은 가격에 이 마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, 예.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빼는 거, 직접 관리하셔도 똑같이 그 돈이 나갑니다. 그런 것까지 해서 최대한 수익을 맞춰 드리는 거고, 그렇게 수익을 맞춰서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해보자라는 거고. 예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아마 잘은 모르죠. 이분은 조금 부유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 관심 있고 없고에, 제가 이제 제가 주변을 봤을 때 고소득자분들은 사실은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경제적으로 매달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, 고소득이 아닌 분들은 태양광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, 이거보다 적은 분들은 잘 안 계시겠지만,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내가 태양광으로 300만 원을 더 번다라고 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. 근데 1000만 원, 일반적인 소시민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. 별로 관심이 안 가실 겁니다. 근데 매달 카드값 하고 나면 겨우겨우 빠듯하다 하는 분들이 태양광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숨쉬는 게 달라집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,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, 예,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만한 투자가 없고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투자가 없습니다. 예. 그러면 그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이 귀찮고 지저분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? 제가 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보셨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. 문제 생기면 끝까지 해결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지연되는 거 외에는 다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. 그러면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, 3차도 곧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배당이 나갈 건데, 그러면 또 평가가 달라지실 겁니다. 네. 오늘 또 너무 많은 주식 외적인 얘기를 했는데, 그래도 뭐 요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인 과정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